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302페이지 관동결국 본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2쪽부터 302, 3, 4, 5, 6, 7, 8 309쪽까지 본문 중간에 끊지 않고 오늘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본문 내용 정리하시면서 학습활동 나갈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관동별곡이 과연 어떤 건지, 어떤 가사인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요약하고 나서 본문 들어갈게요. 문이 엄청 길죠. 가사 문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르는 한자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봤고요. 또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가 문학 시간에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제가 이 정철의 관동별곡의 그런 역사적인 의미라던가 이런 표현 기법, 그 다음에 이 정철이 어떤 생각으로 이 관동별곡을 지었나라고 생각하면 이 작품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서 우리가 꼭 배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철의 관동별곡을 항상 배우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듯이 정철의 관동별곡도 우리가 내신이라던가 수능이라던가 다 다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철의 관동별곡을 공부를 할 때는요, 우리가 현대시나 현대소설을 봤을 때는 작품의 원문을 바로 보고도 화자의 감정이라던가 상태, 이런 거를 바로바로 파악하고, 또 소설도 인물의 상태, 이런 거, 인물의 성격, 이런 거를 파악하지만,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정철이라던가 이 관동별곡을 지었던 역사적인 시기라던가 하는 배경 지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고전 문학 작품에서 보기라던가 어떤 학습 활동에서 분명히 이 시대적,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정철의 개인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관동별곡의 본문을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철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가 송강정철입니다. 그리고 조선 중기 때의 사람입니다. 철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누이는 인종의 후궁이에요. 인종은 왕이죠. 또 둘째 누나는 그 종친의 계린군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실의 인척이죠. 인척이 돼서 굉장히 유복하게 정철이 10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명종이 즉위를 합니다.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왕이 바뀔 때 그 전 때의 왕과 관련된 그런 세력들을 숙청하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명종이 즉위한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을사사화가 일어납니다. 둘째 누나의 남편이었던 계린군이 여기에 얽히게 되고요. 그래서 형은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정철은 이 당시에 어디로 가냐? 바로 전남 창평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창평이 바로 지금의 전남 담양의 창평입니다. 이곳에서 과거 급제까지 이제 10년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철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그 작품의 풍류를 많이 읊습니다. 이 풍류라는 건 이제 자연에서 느끼는 흥인데 본인이 이렇게 창평에서 보낸 세월이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6살 때 정철이 1등을 하는 거예요.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굉장히 많은 벼슬을 거치다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관동별곡은 언제 쓰여졌냐? 1580년 45세 이때 뭐가 되냐? 강원도 관찰사가 됩니다. 근데 이 관찰사가 그냥 된 게 아니라요. 전에 진도 군수 이수의 뇌물 사건으로 동인의 탄핵을 받아요. 그래서 이때 어디에 있었냐? 창평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향이. 그리고 나서 창평에 있다가 갑자기 왕의 부름을 받아서 강원도 관찰사가 되는 거.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이 정철의 인생이 좀 파란만장한 게 또 이렇게 잘 나가나 싶었는데 또 나중에 또 탄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냐? 또 창평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4년 정도 보내게 되는데 이게 정철의 개인적인 인생에서는 이 당시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 어려운 시기였겠지만 문학적으로는 굉장한 성과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3위인곡
정말 꼭 배우는 작품 중에 또 하나인.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송미인곡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성산별곡이라던가 시조라던가 한시 이렇게 많은 문학작품을 이 당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핵을 받아서 자꾸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학을 하게끔 하는 그런 동력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철의 생애를 알고 있다면 이제 쉽게 관동불곡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여기까지 보고 이제 본문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302페이지 준비해주세요. 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자, 302쪽부터 볼게요. 아마 관동불곡 하면 하고 한숨부터 쉬실 거예요. 왜냐하면 긴 만큼 어려운 고사도 많고 헷갈리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늘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잊을만 하면 나오죠? 그만큼 대단한 가사니까요. 가사 가운데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 정도로 탐구하고 동시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우아하게 우리말로 표현해낸 작품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될 수 있으면 먼 길을 떠나는 화자, 작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먼저 큰 덩어리로 나누어 볼게요. 크게 네 부분. 서사, 본사 첫 번째, 금강산 기행 부분이지요. 본사 두 번째, 관동 팔경 기행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부인 서사와 본사 첫 번째 부분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서사에서는 정철이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에서 은거하던 중에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서 임지인 원주로 떠나서 춘천, 철원, 회양을 순찰하면서 강원도를 제대로 다스려 보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본사 첫 번째에서는 금강산 기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금강산에 올라서 만폭동의 폭포수를 구경을 하고요. 금강대와 진월대를 거쳐서 계심대에서 비로봉을 바라보면서 공자의 덕을 흠모하고 이 활용소를 바라보면서 좋은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금강산을 떠나서 동해로 가면서 본사 두 번째가 시작됩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는 관찰사 벼슬을 받게 되어서 강원도로 떠나는 부분이에요. 강호의 병이 깊어 듀님에 누웠더니, 강호는 강과 호수라고 해서 자연이라는 뜻이죠. 즉 은자나 시인이 어지러운 속세를 떠나서 묻혀 생활하던 곳이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고질병이 되어서 은신처인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여기서 생략된 주어는 임금님이에요. 임금께서 800리나 되는 강원도 관찰사의 직분을 맡겨주시니 어와 성은이야 임금의 은혜야말로 가디록 만극하다 갈수록 끝이 없구나. 연추문 들이달아, 연추문으로, 여기서 연추문은 경복궁의 서쪽 문이에요. 경회의 남문 바라보며 그곳으로 달려들어가서 경회로의 남쪽 문을 바라보면서 하직고 물러나니, 누구에게 하직을 하겠어요? 바로 임금께죠.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니 옥절이 알패셨다. 자, 옥절은 여기서 옥으로 만든 부신이에요. 이건 옛날에 관직을 받을 때 봤던 펜인데요. 옥절이 앞에 있었다. 자, 얼마나 벅차오르겠어요. 정식으로 이제 벼슬을 받은 건데 마음이 급하겠죠. 얼른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까요. 평구역 말을 갈아,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여기서 평구역은 경기도 양주 쪽인데요. 이곳에서 춘천과 원주로 가는 길이 갈립니다. 흑수로 돌아드니 여주에 있는 흑수로 돌아서 들어가니 섬강은 어디매요? 섬강은 어디인가? 여기서 섬강은 강원도 횡성군이랑 평창군을 흘러가는 강의 이름이에요. 티악이 여기로다. 치악산이 여기로구나. 이렇게 멀리 나오면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임금 생각이죠.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연군지정이라고 하죠. 작가를 이 자리에 앉혀준 임금을 생각하면 뭘 해야 하죠? 잘 다스려야죠. 맡은 바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에 나올 부분은 연군지정과 선정,
즉 좋은 정치를 베풀 것을 다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고 소양강을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간다는 말인가. 여기에 내포된 뜻은요. 임금 계신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겠지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강원도에 있는 소양강을 보고요. 저 임금 떠올렸어요 하고 어필한 거죠. 고신, 외로운 신하예요. 왜 외롭죠? 임금 곁을 떠나니까요. 임금 곁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가 거국 나라를 떠나매 즉 한양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백발도 하도 할시야 흰머리가 많기도 많구나. 왜 흰머리가 나죠? 걱정이 많거든요. 뭘 걱정하느라요? 나라와 임금을 걱정하느라요. 우국지정이네요. 동주의 밤이 개오새와 자, 동주는 여기서 철원이거든요. 철원에서의 밤을 뜬 눈으로 세워 낯선 곳에서 잠을 청하려니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 아니에요. 북관정에 올라하니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북관정, 여기서 북관정은 철원의 북쪽에 있던 정자예요. 북관정에 올랐으니 삼각산 제일봉이 임금 계신 한양의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함하면 베리로다. 웬만하면 거의 보일 것도 같구나. 궁왕 대궐터에 옛날 태봉국은 신라 말기에 궁예가 철원에 세운 나라예요. 궁예왕의 대궐터였던 곳에 오작이 지지괴니 까마귀와 까치떼가 지저귀니 지저귄다는 건 운다는 거죠. 천고 흥망을 아는다 모르는다 옛나라의 흥하고 망함을 알고 오는 것인가 모르고 오는 것인가 왜 이렇게 울어대는가. 자, 여기서 무상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회양 내 이름이 마초와 같으시고 회양 네 이름이 마침 공교롭게도 같구나. 그럼 뭐랑 같다는 거예요? 옛날 한나라에 회양이라는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곳과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왜 중국에 있는 회양 이름을 거론했겠어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겠죠. 급당유 풍채를 고텨 아니 볼게이고 급장유의 풍채를 이곳에서 다시 보지 않겠는가? 갑자기 급장유는 누구죠? 급장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의 회양이라는 마을의 태수였는데요. 그렇게 선정 베풀기로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고을 이름도 같지? 나를 통해서 급장유를 다시 보게 될 거야. 즉 나도 급장유처럼 선정을 베풀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 여기에는 애민정신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서사 마무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사 들어갑니다. 본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금강산, 내금강, 외금강의 경치와 그것을 본 소감을 풀어냈는데요. 여기서 내금강, 외금강은 간단해요. 내금강은 좀 더 내륙에 있는 금강산을 가리키고요. 바다 쪽에 있는 금강산은 외금강이라고 합니다. 자, 여정이 어떻게 되냐? 가명에서 출발해서요. 백천동, 만폭동, 금강대, 진월대, 계신대, 화룡소, 마하연과 묘길상 안문제를 지나서 불정대 그리고 그곳에서 보는 12폭포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차례대로 볼게요. 가명 안이 무사하고 여기서 가명은 관찰사가 거처하는 관청이죠. 무사하다는 건 그만큼 잘 다스리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시절이 3월인지 시절이 3월인 때 이제 봄이 왔겠네요. 화천 꽃이 피어있는 시냇가를 따라가면 풍악으로 뻗어있다. 풍악 금강산 쪽으로 뻗어있다. 사실 풍악은 원래 금강산의 가을을 가리키는 말이라서 계절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알록달록 생생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겠죠. 행장을 다 떨치고 자, 행장이라는 건 이제 여행할 때 필요한 채비들 있죠. 그걸 다 떨쳐버리고 즉 간편하게 하고 석경 돌이 많은 좁은 길에 막대를 짚고 백천동 곁에 두고 여기서 백천동은 금강산 안에 있는 절인 장안사 골짜기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만폭동 계곡으로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은 같은 하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 자, 옷같이 맑고 깨끗하고 고운 용의 꼬리 이 두 가지는 모두 만폭동 계곡물이 부서지는 모습을 가리키겠죠? 섣돌며 뿜는 소리, 폭포물이 섞어 돌며 내뿜는 소리가 심리의 자자신이 심리 바깥이 퍼졌으니 들을 때는 우레러니 멀리서 들을 때에는 우레 소리와 같더니 본이 난 눈이로다. 가까이서 보니 하얀 눈이 날리는 것 같구나. 자, 만폭동의 장관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건
금강대입니다. 자, 보통 여기서 대라는 한자가 들어가면요. 사방을 관망할 수 있는 바위 꼭대기의 넓고 평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봉우리의 꼭대기인 거죠. 펑퍼짐한 바위라서 그 위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둘러볼 수가 있어요. 자, 들어가죠. 금강대 맨 우층에 선악이 삭기를 치니, 자, 금강대 맨 꼭대기에 선악, 여기서 선악은 신선이 타고 논다는 학이에요. 여기에 도교 사상이 엿보이죠? 선악이 새끼를 치니 춘풍, 봄바람에 옥격성, 첫잠을 깨뒀던디,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에 선잠을 깨웠던지 누가 깬 거예요? 선악이요. 호의 현상이 흰옷과 검은 치마라는 한자어인데요. 학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정한 학이 반공에 솟았더니, 공중으로 솟아서 뜨니 셔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마치 서호의 옛주인을 반겨서 넘나드는 듯, 나는 듯, 이런 뜻인데요. 이 서호의 옛주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인포를 가리키는데요. 인포는 송나라 진종 때에 서호에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매화를 키우고요. 학을 기르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의 주인 중에 대표격으로 인용될 수 있는 인물이겠죠. 자, 인포를 맞이하듯이 나를 반겨서 넘나들며 노는 듯하구나. 봄바람에 학이 날아다니는 장관을 맞이한 모습이에요. 자, 만폭동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장관을 보고 금강대에서 선악을 보았으니 한번 진월대로 가볼까요?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굽어보고 작은 향로처럼 생기고 큰 향로처럼 생긴 산봉우리. 여기서는 만폭동 입구에 있는 크고 작은 산봉우리를 가리켜요. 그것들을 눈 아래 굽어보곤 정향사 진월대 고쳐 올라앉은 말이, 정향사 진월대에 다시 올라앉으니 어떤 거 하니? 여산, 중국의 이름 있는 산 중에 하나예요. 중국의 여산같이 진면목이 아름다운 금강산의 참 모습이 여기야 다 배는다. 여기서야 다 보인다. 오와! 조화옹이 조물주의 솜씨가 헌사토 헌사일시야.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그만큼 이곳에서 본 경치가 아름답구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생한 묘사 들어갑니다. 날거든 뛰디마나. 자, 마치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무엇이요? 저 수많은 봉우리들이요. 섰거든 솟디마나. 우뚝 서기도 하고 높이 솟기도 했으니 역시 산봉우리들이 그렇다고요. 참으로 장관이로다, 이런 말이겠죠. 부용을 고잡는 듯, 또 연꽃을 꽂아 놓은 듯하고, 백옥을 묶었는 듯, 백옥을 묶어 놓은 듯도 하고, 이렇게 하얀 이미지, 백색의 이미지를 쓴 이유는 아주 성스럽고 고결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동명을 박차는 듯, 동해를 박차는 듯하고, 북극을 괴앗는 듯, 북극을 떠받쳐 놓은 듯하구나.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자, 이 산은 말이야, 날기도, 뛰기도, 서있기도, 높이 솟기도, 연꽃을 꽂아놓은 것 같기도, 백옥을 묶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동해를 박차는 듯하고 북극을 떠받칠 듯 높이 솟았구나. 아주 생동감 있게 산의 묘사를 하면서도 대꾸법을 통해서 음악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죠. 하나 더, 마지막 부분, 이 북극을 괴앗는 듯이라는 부분을 보면 그만큼 그냥 높이 솟은 봉우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북극성이 임금을 뜻하거든요. 그러니 이걸 임금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산봉우리, 그것을 떠받치는 산봉우리는 자기 자신이 되겠죠. 자, 높을 쉬고 망고대, 높기도 하구나. 망고대요. 무엇이 높겠어요? 지주가 높겠죠. 외로울시야 혈망봉이, 외롭기도 외롭구나. 혈망봉이. 여기서 망고대는 저쪽 금강산의 동쪽 봉우리고요. 혈망봉은 금강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 하나예요. 하늘에 추밀어, 자, 하늘에 치밀어 올라 무슨 일을 사례리라. 무슨 일을 아뢰려고 천만겁 지나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는다. 굽힐 줄을 모르는가. 자, 산봉우리가 정철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곳에서 결국 자신이 지조를 지키겠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어와 너여이고, 아, 망고대와 혈망봉 너로구나. 너가 진짜구나. 너 같은 또 있을까? 너같이 높은 기상을 지닌 것들이 또 있을까? 그렇게 높은 기상, 지조와 절개를 지닌 것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자, 다음
계심대입니다. 계심대는 진월대 뒤쪽에 위치해 있어요. 계심대에 다시 올라서 중향성을 바라보며 여기서 중향성은요. 표훈사에서 훨씬 더 가면 대군대 구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봉우리를 가리켜요. 바위들이 수없이 겹겹 층층으로 쌓여 있어서 꼭 성벽을 둘러친 것 같다고 해서 성이라고 부른대요. 자, 12,000봉을 넉넉히 혀여하니, 자, 12,000봉을 똑똑히 헤아려 보니 봉마다 맺혀 있고 근마다 서린 기운, 그 끝마다 서린 기운이 맑거든 좋지 마나, 좋거든 맑디 마나. 저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막지나 말아야 할 것인데 어떻다는 거겠어요? 맑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기도 하다 이거예요. 연쇄법에 대꾸법까지 쓰인 것도 챙겨 놓으세요. 저 기운을 흩어내야 인거를 만들고자,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흩어내서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다. 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도 나라를 생각하고 있네요. 우국지정입니다. 형용도 그지없고 그 봉우리가 생긴 모양도 끝이 없고 태세도 하도 할시야. 그 모습도 참 다양하구나. 천지 삼기실제, 천지가 생겨날 때에 자연이 되었마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뭐가 저절로 이루어졌겠어요? 이 산봉우리들이요. 이제 와 보게 되니, 이제 와서 보니 마치 유정도 유정할시야. 뜻이 있는 것 같구나. 여기서 정은 뜻 정자로 볼게요. 비로봉 샹샹두에 올라보니 긴 위신고,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에 올라본 사람이 누구이신가? 아마도 없으리라. 동산태산이 요 두 산은요, 둘 다 중국 산동성에 있는 산이에요. 동산태산이 어내야 높떴던고, 동산과 태산은 어느 것이 높은가? 이건 맹자에 나온 구절인데요. 공자께서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작다고 여기시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다고 여기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옛날에 공자가 동산에 올라서 노나라가 작음을 안타까워하고 태산에 올라서 천하를 작다고 한탄했으니 노국 좁은 줄을 우리는 모르거든. 노나라가 좁은 줄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한테는 노국도 너무 넓은 것 같은데,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 말고, 아니 그렇게 넓은 천하를 우리 공장님은 어찌하여 작다고 하셨지? 어와 저 지위를 공자님과 같은 그 높고 넓은 경지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어찌하면 알 수 있을까?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감이 괴이할까? 자, 내려감이 무엇이 이상할까? 여기서 화자는 공자의 경지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자신은 그와 비교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비로봉에 올랐다 못 올랐다? 네, 오르지 않습니다. 오르지 않고 그냥 내려가요. 여기부터는 이제 마지막 경치와 감회를 느끼는 곳인데요. 화룡소,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불정대를 지나 12폭포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볼게요. 원통골 가는 길로, 원통골은 표운사에서 북쪽으로 뚫린 골짜기 이름이에요. 이 원통골의 좁은 길로 사자봉우리라는 뜻인데요. 화룡소의 북쪽에 있는 봉우리를 가리켜서 사자봉이라고 해요.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고 큰 바위가 화룡소의 되어세라, 화룡소라는 연못이 되었구나. 천년 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마치 천년 먹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 것 같이. 자, 이렇게 용에 빗대어 묘사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화룡소예요. 화룡소 주변으로 굽이치는 물길을 가지고 있거든요. 듀아에 흘러내어 밤낮으로 물이 흘러내려 창해에 이어지니 넓은 바다에 이어져 있으니 풍운을 언제 얻어,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삼이루를, 자, 이 삼이루는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좋은 비라는 뜻이에요. 그 비를 디려난다, 내리려느냐. 음해의 이온 풀을, 그늘진 낭떠러지의 시든 풀을 다 다 살려내어라. 즉 할 수만 있으면 시든 풀과 같이 가난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다 살려내자꾸나. 애민정신이죠. 마하연 묘길상, 마하연은 만폭동의 가장 깊은 곳이고요. 묘길상은 마하연 동쪽에 있는 큰 미륵상이 새겨져 있는 돌벽이에요. 벽에 미륵상이 새겨져 있어요. 자, 이곳을 지나 안문제 넘어디어, 안문제는 마하연이랑 유점사 중간에 있는 고개의 이름인데요. 내금강,
이제 내륙 쪽 금강산의 유람을 끝내고 외금강 바다 쪽으로 넘어가려면 회양과 고성의 경계가 되는 이 안문제를 넘어야 하는데요. 이 고개를 넘어서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외다리를 건너야 불정대에 오를 수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외나무 썩은 다리, 썩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올라하니 불정대에 오르니 자, 이제 높은 곳에서 대잖아요. 아래를 굽어보겠죠. 천심절벽을 방공에 세워두고 1000길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누가요? 조물주가요.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버화내어 은하수 큰 구비를 마디마디 잘라내어 실같이 풀쳐있어 실처럼 풀어서 배같이 걸어주니 배폭처럼 걸어놓았으며 폭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은하수를 떠올렸고요. 실, 배를 떠올렸네요. 다들 보조관념이죠.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면 실은 아주 가까이서 본 광경이겠죠. 그걸 좀 더 멀리에서 보면 배겠네요.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도경 12구비, 산수도경 책에는 12구비라 하였으나 내 봄에는 여러 해라. 이 내가 보기에는 12폭이 더 되어 보인다. 니적션, 이제이셔. 만약 이태백, 이적선이 지금 살아있어서 고텨 의논하게 되면,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건 낫단 말 못하려니. 중국 여산의 폭포가 여기보다 낫다는 말은 하지 못하려니. 즉 이곳의 12폭포가 훨씬 더 아름답다 이거죠. 자, 전반부에서 나타난 화자의 심리 태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총 4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연군 지정이죠. 유교적인 충성심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효양강 내린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삼각산 비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이 두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우국 지정입니다.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시야. 두 번째 겨 기운 흩어내야 인거를 만들고자. 자, 그 다음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포부도 드러났죠. 급장유 풍채를 고쳐 아니 볼 게이고 음해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어 살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상감도 드러납니다. 아까 궁왕대궐터 기억나시죠? 궁왕대궐터의 오작이 지지괜히 천고흥망을 아는다 모르는다 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부분이 일단 306페이지 세 번째 줄 본사 1까지 한 내용이에요. 이제 잠깐 숨 좀 돌리고 본사 2 이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잠깐 물 좀 먹고 오세요. 네, 네 번째 줄 306페이지 본사 2 산중을 외양보라부터 이어서 다시 볼게요. 관동팔경을 유람하면서 관찰사로서의 직분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갈망하면서 현실과 욕망 사이에서 겪는 갈등이 돋보이죠. 자,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산중을 매양보랴 금강산 속의 경치만 마냥 보겠느냐. 동해로 가자스랴. 자, 이제는 동해바다로 가보자. 남이어 완보하여 가마를 타고 천천히 가서 산영루에 올나하니 산영루라는 곳에 오르니 영농벽계와 자 여기서 벽자는 자주 나오는 글자인데요. 푸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눈부시게 반짝이는 시냇물과 수성대도는 여기저기서 들리는 새의 울음소리는 이별을 원하는 듯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 시냇물과 새, 벽계대도의 감정이입이죠. 이 화자 본인이 금강산 떠나기가 아쉬운 거죠.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 깃발을 휘날리니 오색 기폭이 넘나드는 듯 하며 고각을 북과 나파를 섣분히 불어내니 해운이 다 걷는 듯 마치 바다에 있는 구름이 다 거치는 듯하다. 가마도 탔겠다. 행차하는데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고 나파를 부는 거죠. 아주 위풍당당한 행차 모습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명사길 보레밭이 닉은 익숙한 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 술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태우고 여기서 취선, 술 취한 신선이 누구겠어요? 작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해변에 이 해당화 핀 꽃밭으로 들어갔대요. 해당화는 모래밭에서 피는 꽃인데요. 지금도 강릉 경포대 해변에 해당화가 있다 그래요. 백구야 나디 마라. 백구야 날지 마라. 내가 내 벗인 줄 어찌 안한 어찌 알겠느냐. 놀라서 달아나는 갈매기를 향해서 이렇게 외친 거죠. 자연물을 너라고 부르는 건
의인화이면서요. 나랑 동등한 위치에 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자연 친화적인 자세라고도 하고요. 무라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아까 했던 말을 반복하자면 동등한 위치에 놓이는 경지라고도 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금난굴 돌아들어 총석정 올라하니, 금난굴을 돌아들어서 총석정에 올라갔대요. 먼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총석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총석이라는 말은 총총하게 서 있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정자를 세웠기 때문에 총석정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곳에서 바라보면 바다에 놓인 총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4개의 돌 기둥을 사선봉이라고 한대요. 옛날에 그곳에서 신라의 술랑, 영랑, 안상랑, 남랑 이렇게 4명의 화랑이 놀면서 경관을 감상했다라는 전설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이 4사람은 신선이 되었다고 해서 선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곳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정선을 비롯해서 많은 시인들과 화가들이 총석정을 노래하고 그릴 정도였다고 해요. 계속 가보죠. 배곡루는 옥황상제가 거처하던 곳이죠. 남은 기둥 다만 4히 서 있고야 배곡루의 기둥과 같은 총석정의 기둥이 4개만 남아있구나. 공수의 성령인가? 여기서 공수는 순임금 때의 뛰어난 목수예요. 그 사람의 성령, 즉 작품인가? 귀부로 다듬은가? 아니면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태야, 굳이 육면으로 된 돌기둥은 무엇을 향텄던 것, 무엇을 본떴는가? 도대체 무엇을 본떴기에 육면으로 되어 있는가? 실제로 보면 이 돌기둥들이 동그랗거나 네모지지 않고 각져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성을 난 저만 두고, 고성을 저만큼 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여기 3일포는 석호인데요. 이 바다와 이어지는 부분에 모래가 쌓여서 막히는 바람에 호수가 된 경우를 석호라고 해요. 그 주변이 커다란 암석이랑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여기가 경치가 그렇게 좋다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4명의 화랑, 사국선이 뱃놀이를 하다가 그 경치에 반해서 3일 동안 돌아가는 것을 잊어서 이곳을 3일포라고 한답니다. 단서는 완연한데, 단서암이라는 곳에는 술랑도 남석행, 즉 영랑의 물이 남석으로 가다 라고 쓴 붉은 글씨가 뚜렷하게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붉은 글씨는 뚜렷한데 사선은 어디 가나? 자, 이 글에 쓰인 영랑, 남랑, 술랑, 안상랑 이 4명의 신선은 어디에 갔는가? 여기서 사흘 머문 후에 어디 가서 또 머물렀던 곳?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는가?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안 뒀던 거, 몇 군데에서 앉아서 놀았던가. 자, 이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그리고 밤을 지나면 해 뜰 때가 가까워지겠죠? 일출의 장관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새 슬피 울제, 백꽃은 벌써 떨어지고 소쩍새가 슬피 울 때 낙산 동반으로 낙산사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가서 앉아서 일출을 보리라 밤중만 니러하니, 해돋이를 보려고 한밤중쯤에 일어나니 장운이 지피는 듯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육룡이 밭회는 듯 여러 마리의 용이 받치는 듯 떠받치는 듯하다. 무엇을요? 해를요. 바다에 떠날 때는, 해가 바다에서 떠날 때, 솟아오를 때에는 만국이 일위더니 온 세상이 흔들거리더니 천중에 치뜨니 해가 하늘에 치솟아서 떠오르니 호발을 해리로다. 가느다란 머리카락도 헤아릴 만큼 밝구나. 자, 해가 떠오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 부분,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추보식 구성이라고 해요.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쉐라. 뭐뭐 쉐라 하면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이죠. 혹시나 지나가는 구름이 태양의 근처에 머물까 두렵구나, 걱정하죠. 태양을 임금이라고 하고 구름을 간신이라고 하면 혹시나 간신이 조정의 기운을 흐릴까봐 걱정이다라는 거겠죠. 우국지정입니다. 여기서 시선은 이태백을 가리키는데요. 이태백을 시를 짓는 신선이라고 칭해서 시선이라고도 불러요.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나니, 여기서 해타는 어른의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어른의 말씀, 즉 여기서는 그가 지은 식구를 뜻하겠죠. 그는 어디 가고 식구만 남았느냐. 천지간 장한 기별 자세히도 하셔이고 그의 시는 천지간의 굉장한 소식을 자세하게도 표현해 놓았구나. 샤양 현산에 저녁햇빛이 비껴드는 현산에서 척튜을 문이 바라 철쭉꽃을 이어 밟으며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신선이 탄다는 우계지륜을 타고 경포호수로 내려가니 심리나 뻗쳐있는 빙환을 호수가 얼음같이 이렇게 흰 비단을 다리고 다시 다린 것처럼 보이고 장송 큰 소나무 울은 숲으로 속에 슬카장 퍼더시니 즉 큰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속에 한껏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자도잘샤 모래를 해리로다. 자, 물결도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얼마나 잔잔하냐면요. 이 물속에 모래알까지도 헤아릴 만하다는 거예요. 고주 해람하야 한 척의 배를 뛰어 타고서 정자 위에 올라가니 호수를 건너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를 넘은 그 곁에 대양 동해바다가 거기로구나. 종용한다 이 기상. 이 종용한다는 고요하고 조용하구나 라는 뜻이에요. 고요하고 조용하구나 이 경포의 기상이요. 활원한다 저 경계. 넓고 아득하구나 저 동해바다의 경계요. 이도곤 가잔데 이곳보다 더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데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홍장고사를 헌사타하리로다. 홍장고사는 강릉을 무대로 하는 박신이라는 감사와 홍장이라는 기생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야단스러울 만하다. 자, 이 뜻은 이런 경치 덕분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법하다라는 거겠지요. 강릉대도호 풍속이 좋으시고 강릉대도호부의 풍속이 좋기도 좋구나. 절요 정문이 골골이 벌어지니 자, 절요 정문은 충신, 효자, 연려를 표창하기 위해서 세운 붉은 문이에요. 그 문이 동네마다 서 있으니 비옥 가봉이 집집마다 덕행이 있어서 모두 칭찬할 만한 일이 이제도 지금도 있다고 하겠다. 자, 그만큼 강릉대도호부 이곳이 살기가 좋다라는 뜻이겠죠? 진주관 죽서루 50천 내린 물이 삼척에 있는 이 죽서루 아래 50천을 흘러내린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그 물에 비친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멱 여기 목멱은 남산의 옛 이름이에요. 목멱의 다히고죠. 차라리 그 물줄기를 임금이 계신 한강으로 돌려 한양에 있는 남산에 대고 싶구나. 그래서 어쩌려고요? 그러면 임금도 구경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임금을 생각하네요. 연군 지정이죠. 하지만 이런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니 화자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왕정이 유한하고 관직을 가진 자의 여행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풍경이 못슬미니 풍경은 실증이 나지 않으니 그만큼 너무 좋으니 유희도 하도 할샤 그윽한 회포가 많기도 하고 객수 둘 데 없다. 나그네의 시름도 달랠 길이 없구나. 선사를 띄어내어 차라리 신선이 탔다는 뗏목을 띄어서 내어가지고 두로 향하살가. 두우는 여기서 북두성과 견우성이에요. 저 북두성과 견우성으로 향해 볼까? 선인을 찾으려 단열에 머무샬까? 아니면 그 신라의 사선을 찾으러 단열에 머물러 볼까? 여기서 단열은 금강산 중에 바다와 닿아 있는 지역을 해금강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아까 나왔던 영랑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그 영랑호 동쪽에 있는 바위가 바로 단열이에요. 바위에 그 뚫린 구멍 안에 붉은 빛이 돈다고 해서 단열이라고 이름 지었답니다. 자, 이런 사상은 현실 도피이면서 신선을 쫓는다 해서 신선사상이라고 하죠. 천근을 못 내보아 하늘의 맨 끝을 끝내 볼 수가 없어서 망양정에 오른 말이 망양정이라는 정자에 올라보니 바다 밖은 하늘이니 수평선 저 멀리 바다 밖은 하늘인데 그럼 하늘 밖은 무엇인고 하늘 밖은 무엇이지? 가뜩 노한 노래 가뜩이나 성난 고래 여기서는 진짜 고래가 아니라 파도겠죠. 그 파도를 뉘라셔 놀래건대 누가 놀라게 하기에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구는디고 물을 불거니 뿜거니 하면서 어지럽게 구는 것인가? 파도가요. 은산을 꺾어내어 은으로 된 산을 꺾어내어 육합
천지에 내리는 듯 흩뿌려 내리는 듯 5월 장천에 5월의 맑은 하늘에 백설 하얀 눈은 무슨 일인고? 자, 하얀 눈 같은 물보라라는 뜻이겠죠? 굳이 왜 어지러운 파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신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왕명을 받들어서 이곳을 잘 다스리고 관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그런데 신라의 사선처럼 이태백처럼 자유분방하게도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 유교적인 현실과 개인적인 욕망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은 덧 밤이 들어 풍랑이 정하거든 잠깐 사이에 밤이 되어서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거늘 부상지척에 해 뜨는 곳이 가까운 곳에서 명월 밝은 달을 기다리니 셔광 천당이 배는 듯 숨는 거야. 상서로운 빗줄기가 보이는 듯 하다가 숨어버리는구나. 주렴을 고쳐 걷고 그래서 구슬을 꿰어 만든 발을 다시 걷어 올리고 옥계를 다시 쓸며 깨끗한 층계를 다시 쓸며 굉장히 경건한 모습이죠. 계명성 돋도록 샛별이 돋아오를 때까지 고초 앉아 바라보니 꼿꼿이 앉아서 바라보니 아주 경건한 자세예요. 백년화 한 가지를 흰 연꽃 한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자, 여기서 흰 연꽃 한 가지는 바로 달이겠죠. 그 달덩이를 어느 누가 보냈는가. 이리 좋은 세계. 자,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대되 남들에게 다 배구죠. 모두에게 보이고 싶구나. 애민정신이죠. 좋은 건 나누고 싶다. 유화주 가득 부어. 유화주는 신선히 마신다는 술이에요. 술을 가득 부어서 달더러 물은 말이 달에게 묻는 말이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선은 긴 위러니. 달아 옛날의 영웅인 이태백 어디 갔니? 아, 그리고 신라 때 사선은 누구누구니? 아무나 만나보아. 자, 아무나 만나보아서 옛 기별 묻자 하니 옛 소식을 묻고자 하니 선산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자, 신선의 산이 있다는 동해로는 갈 길이 멀기도 멀어. 자, 이렇게 답답할 때 뭘 해야 되죠? 한잠 자야 돼요. 자, 송근에 베어 누워 풋잠을 얼핏 뜨니 소나무 밑동치를 베고 누워서 풋잠이 얼핏 들었는데 꿈에 한 사람이 날더러 니론 말이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기를 그대를 내 모르랴. 상계의 진선이라. 송강정철 나 너 알거든? 그대는 하늘나라의 참된 신선이야. 황정경 일자를 황정경이라는 건 도가의 경전이거든요. 그 경전의 한 글자를 어띠 그릇 늙어두고 어찌 잘못 읽고 그러니까 그 잘못 읽은 그 한 글자를 잘못 읽은 작은 실수 때문에 정철이 신선에서 인간으로 적강했다라는 이야기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다. 우리 신선의 무리를 따라다니는가. 적은 덕 가지 마오. 잠깐 동안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보. 북두청 기울여 국자처럼 생긴 북두칠송을 기울여 창해수, 동해물 같은 술을 부어내어 저 먹고 자기가 먼저 먹고 날 먹여늘 나에게도 먹이거늘 서너 잔 거후로니 서너 잔을 기울이니 화풍이 습습하여 따뜻한 봄바람이 산들 불어와 양익을 추혀드니 양쪽 겨드랑이를 축혀 올리니 구만리 장공에 아득한 하늘에 적이면 난리로다. 웬만하면 자칫하면 날 것도 같구나. 자, 이 부분 전부 꿈속에서의 상상이겠죠. 이 술 가져다가 이 신선주를 가져다가 사해에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 억만창생을 온 백성을 다 취해 맹근 후에 다 취하게 만든 후에 이곳 역시 좋은 것을 나누려는 백성을 생각하는 애민정신이죠. 그제야 고쳐 만나. 그때 다시 만나서 또 한 잔 하자꾸야. 또 한 잔 하자꾸나. 말지자 말이 끝나자마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신선은 학을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니 공중 옥셔 소리, 공중에 옥피리 소리가 들리는데 어제런가 그제런가 굉장히 몽환적이죠. 아, 지금인가 옛날인가 어렴풋하네. 그리고 잠에서 깹니다. 실컷 신선과의 회포를 푼 뒤에 화자는 다시 유교적인 현실로 돌아오는데요.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이제 잠을 깨서 바다를 굽어봤어요. 깊이를 모르거니 깊이를 모르는데 가인들 끝인들 하물며 어찌 알겠는가. 명월이 밝은 달이 떠올라서 천산만나게 자, 온 세상에 안이 비친 데가 없다. 마지막 부분. 잠에서 깬 뒤에 화자는 너른 바다를 비추는 달에서 임금의 은총을 떠올리면서
임금의 은총이 비치지 않은 데가 없다는 말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즉, 자연을 즐기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은 분명히 이 가사에서 드러나지만 마지막에는 유교적 정신으로 통합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전체적인 내용 한번 볼까요? 관동별곡에는 총 5가지의 감회가 드러나요. 첫 번째, 연군 지정이지요. 유교적인 충성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국 지정,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 선정을 베풀겠다는 마음, 애민 정신도 드러났고요. 네 번째, 이제는 없어진 태봉국 터를 돌아보면서 무상감에 잠기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겪는 내적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내용이 309쪽까지 관동별곡 본문 전부 다 나간 거예요. 이게 한 번 받았을 때는 147주이나 돼가지고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일부러 영상으로 그래서 수업하는 거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눠준 현대 어플이 페이지 쪽수 1, 2, 3, 4, 5, 6, 7, 8, 90에 잘 맞춰가지고 교과서 해설이랑 같이 보면서 교과서 중간중간에 있는 단어 뜻풀이 같은 거 잘 살피면서 영상 이해 안 간 친구들은 본문 내용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10페이지 학습활동으로 같이 할 거고요. 학습활동으로 한번 여정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윤선도의 연시조였던 만흔이랑 같이 이거 비교해보는 것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꼭꼭 유의 깊게 보시고 이해 안 간 사람들은 영상 한번 다시 돌려서 한번 더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